기지로 호랑이와 형제 맺은 사람. 옛날에는 호랑이도 사람 말을 알아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시골에서도 아주 외딴 산골 밑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대. 나무를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오면서 내가 배가 고프니 널 좀 잡아먹어야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하지만 그냥 죽을 수 없으니 꾀를 낸 거지. 아이고 형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호랑이를 붙잡고 울었어. 무섭기도 했지만 잡아먹으려는 놈을 붙들고 울고 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기묘했겠어. 그러니 호랑이도 얼떨떨하게 서서 이상하구나 싶었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형님이라고 부르며 울고 있으니 이게 희한한 거야, 저도. 그래서 한참 동안 울고 있는 걸 보더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됐다 이러더래. 그러자 나무꾼이 우리 어머니가 형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나무하던 건 산에 그대로 놔두고 지게도 두고 몽땅 놔두고 호랑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집 문 앞에 와서는 어머니가 아랫마을에 놀러 가셨을지도 모르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어머니가 계신지 볼 테니 형님은 여기 잠시만 계세요. 하고는 호랑이를 문 밖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지금 호랑이를 데리고 왔으니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언제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붙잡고 울기만 하세요. 그랬어.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 무섭기도 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이러면서 붙잡고 우는 거야. 그러니 호랑이가 그만 우세요 하더니 결국 같이 살게 됐어, 호랑이하고. 집에는 방이 둘 있었는데 호랑이는 뒷방에서 자고 어머니하고 아들은 아랫방에서 자고 그렇게 호랑이를 아들로 삼고 지내게 된 거야. 그러더니 하루는 나가더니 저녁에 노루를 잡아 오더래. 호랑이가 먹고 살아야 하니 지가 사냥해 온 거지.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었어. 호랑이는 날고기를 먹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푹 삶아서 뚝 잘라서 큰 그릇에 담아 호랑이에게 주고 자기네들은 작은 그릇에 덜어 먹었어. 그렇게 고기도 얻어먹고 아들 삼고 살다 보니 어느덧 5달, 6달이 지났더래.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더래. 그래,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아들처럼 정이 들었지.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니 어머니 동생 장가는 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러니 어이가 없는 거지. 자기네 집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산골에서 사는데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제가 색식감을 하나 업어올 테니까 죽을 좀 쑤어놓고 아랫목에 불을 뜨끈하게 떼 놓으세요. 옛날에는 나무를 떼니까 돌구들에 불을 많이 떼면 아주 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요도 좀 두툼한 걸 깔아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는 가버린 거야. 그러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바깥에서 난 소리였어.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웬 여자가 호랑이 등에 엎여온 거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까무러칠 노릇이었지. 그래도 우선 뜨끈한 아랫목에 뉘어놓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한참 주물러줬더니 깨어났어.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까무러쳐 있었던 거야. 그렇게 눈을 떠보니 이게 뭐야? 형편없는 집이었지. 시골 깊숙한 곳인데 서울에서 부잣집 딸이 호랑이 등에 엎여왔으니 기절할 만하지. 그런데 자기 집에서도 그걸 봤는지 우리 딸이 호랑이한테 엎여갔다 하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는 산골짜기 외진 곳에 와 있지 않겠어? 자기 집을 알아야 돌아갈 텐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쩔 도리가 없었지. 그렇게 2, 3일이 지났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더래. 뒷방에서 자는 거야, 웃방에서. 그러니 어머니가 무서울 것 없다. 우리 아들이다. 하고 안심을 시켰겠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남자가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되어 보이더래, 여자가 보기에. 그러더니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이상 결혼해서 살자. 그렇게 청혼을 해서 결국 대례를 올리고 여자가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야. 그러니 그 총각놈은 완전히 복이 호박이 덩굴째 굴러내려온 격이었지. 그러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더래.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호랑이가 재수씨 하고 부르더래.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하고 대답하니까 친정에 가보셔야지 안 가보시겠소? 그러니 여자가 제가 길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갑니까? 그러더래. 그러자 호랑이가 그러면 좁쌀로 술을 한 대쯤 담가 놓으세요. 그래서 좁쌀 술을 담갔어. 산골짜기에서는 좁쌀을 많이 심으니까 조로 술을 빚었지. 그리고 그 술을 병에다 한 대병쯤 담고 떡도 조그맣게 한 덩어리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된 거야. 이제 그러는데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일은 가야 하니 완전히 준비를 마치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호랑이가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당나귀 가죽을 가져왔더래. 말이라 해도 조그만 조랑말 같은 거지. 호랑이가 큰 말을 어떻게 맞겠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말을 잡아서 가죽을 가져와서는 푹 뒤집어 쓴 거야. 호랑이가 그걸 뒤집어 쓰니까 천상말 같았지. 그래서 남자는 앞에 타고 여자는 뒤에 타면서 아이 꼭 붙잡으라고. 그러고는 가는데 여자는 무서우니까 남자를 꽉 붙잡고 눈을 꼭 감았겠지 뭐.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산을 하나 넘다가 쉬었다 가자고 하더래. 그래서 부부는 내려서 쉬고 호랑이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기 밑에 보이는 큰 집이 재수씨 친정집이요. 그런데 절대 거기 가서 내가 호랑이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만약에 그 말을 하면 친정 식구들을 다 없애버릴 거요.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친정집에 도착하니 말은 어디에 내려요? 하고 사람들이 묻더래. 그러니 호랑이가 아이고 시원찮은 말이니 그냥 남새밭에다 놔두시오. 그러더래. 그리고 부부는 집에 들어가는데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날은 마치 잔치 같았어. 음식을 하고 손님들이 오고 분위기가 굉장했어.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이 호랑이가 여자를 업어간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어. 옛날에는 약혼을 하면 사주단자가 오가고 만약 신랑이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했대. 그런데 먼저 약혼했던 남자가 이날 온 거야. 이만한 큰 말을 타고 왔지.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이 남자도 대감집 아들이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신랑 될 사람이 시골에서 나무나던 농촌 사람이라 행색도 초라하지. 색시 아버지가 보기에 별로 탐탁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딸을 되찾기 위해 장인이 먼저 그 약혼자 사위한테 돈 1000냥을 주고 장기를 두게 했어. 약혼자가 내가 이기면 1000냥을 주겠다. 하지만 내가 지면 색시를 내놓거라. 이렇게 내기를 걸었지. 그런데 이 시골 남자가 장기를 언제 더 받겠어? 결국 허둥지둥 뛰어나와서 형님, 큰일 났어요. 여기서 색시 뺏기고 가겠어요. 왜 그러냐? 장기를 두자고 하는데 제가 장기를 둘 줄 알아야지요. 그러니 호랑이가 그래? 하고는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어. 그러냐? 그럼 들어가서 내가 검은 파리를 하나 들여보낼 테니까 파리가 앉는 대로만 두라. 그랬어. 저 사람이 한 수 두면 파리 앉는 대로만 두라고. 그래서 호랑이가 시킨 거야.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호랑이 시키는 대로만 둔 거지. 그렇게 장기를 두다 보니 이겼어. 호랑이가 보낸 파리가 이리저리 앉는 대로 두니까 결국 이겼어. 그래서 돈 1000냥을 받았지. 내기 장기였으니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억울한 거지. 그래서 돈 1000냥을 또 내놓으면서 이번엔 바둑을 두자고 했어. 장기는 그만두고 바둑을.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였어. 장기도 둘 줄 모르는데 바둑은 더 맹물이지. 그러니 호랑이가 말했어. 그러면 내가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을 거다. 내가 검은 파리를 보낼 테니까 검은 돌을 쥐고 둬라. 바둑에서는 하수가 검은 돌을 두는 법이다. 호랑이는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또 파리를 들여보냈어. 그리고 파리가 앉는 대로 두다 보니 이번에도 이겼네. 결국 돈만 2000냥을 날려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강을 건너뛰기로 했어. 강을 뛰어서 건너는 내기였지. 지금으로 치면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뛰는 것과 같은 거야. 옛날에는 강에 둑이 없었고 벌판이었대. 용산까지는 버드나무가 쭉 서 있었고 비가 많이 오면 용산까지 강물이 차올랐고 비가 안 올 때는 지금의 강처럼 한쪽으로만 물이 흘러내려갔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날짜를 한 5일 정도 잡았어. 그리고 방을 붙였지. 방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광고지 같은 거지. 군데군데 붙여놓고 서울 장안 아무 대감댁에서 먼저 사위와 나중 사위가 내기를 한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 그러니까 강 건너뛰기 내기를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거의 장안 사람들이 다 모이다시피 했다는 거야. 저쪽 강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쪽 강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다들 강 뛰는 걸 구경하느라고 몰려든 거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먼저 뛰지 말고 저놈 보고 먼저 뛰라고 시켜라. 그랬어. 그렇게 시켰지. 그러고는 뒤따라가면서 일부러 삐척삐척 걷는 거야. 호랑이가 시원찮은 말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까 뒤집어 쓰고서 삐척삐척 걷는 거야. 그러니 서울 장안에서 구경 나온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겠어? 앞에 번들번들한 큰 말이 당당하게 가고 뒤에는 조그만 삐척삐척 걷는 말이 따라가는데 이게 누가 봐도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다들 에이 뭐야 저 말은? 저런 걸로 강을 뛴다고? 하며 우습게 봤지. 그런데 강을 뛰려면 1km 정도는 바깥에서부터 달려와야 한대. 그래 미리부터 달려와야 강을 뛸 수 있지.
바로 앞에서 뛰려고 하면 못 뛰는 거야. 우리도 뜀뛰기 할 때 한참 달려와서 뛰듯이 말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저쪽 말이 큰 소리로 울면서 강을 향해 달려오는데 호랑이가 자기 동생한테 얼른 내려 하더래. 그리고는 말 가죽을 확 벗어버렸어. 말 가죽을 벗어 던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더니 냅다 크게 소리를 질렀어. 그 큰 말이 강을 뛰어넘으려다가 호랑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강 한가운데로 빠져버렸어. 강 한가운데 빠졌으니 누가 건질 사람이 있어? 넓은 강 한복판인데 누가 감히 들어가겠어? 결국 꼼짝없이 죽은 거지. 그때 호랑이가 한번 크게 고함을 지르자 그 자리에 몰려있던 장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한 명도 안 남았대. 그렇게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미 말 가죽도 벗어버렸으니 호랑이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 친정 식구들이 덜덜 떨지. 자기들이 잘못한 걸 뻔히 아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온 거야. 거기서 뭐 이것저것 챙겨서 많이 해줬겠지만 호랑이는 돌아와서 동생 부부한테 이렇게 말했대. 자식 셋 낳기 전에는 친정에 가지 말라. 그러고는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갈 곳으로 간다. 하고 떠났대.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얼른 지혜를 써야 하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던 거야. 주에 호랑이를 형으로 삼은 지혜의 교훈은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면 생존뿐만 아니라 큰 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형님이라 부르며 감동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호랑이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겠지만 주인공은 침착하게 행동하며 호랑이를 형으로 삼음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관계를 활용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호랑이는 결국 동생을 챙겨주고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유리한 관계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주인공과 가족이 호랑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자 호랑이는 인간 가족을 위해 사냥한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형제의 역할을 하며 동생을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했다.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면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호랑이는 떠나기 전에 자식 셋 낳기 전에는 친정에 가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는데 이는 운이 좋다고 방심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적을 친구로 만들고 기회를 잡아 발전시키며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임을 가르쳐준다. 빼앗아 쓴 정승날 자리, 명풍수 처남. 그래, 한 사람이 부자로 살았는데 그 처남이 술이나 먹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대. 그 마누라는 자기 친정 동생을 아주 안 좋아했대. 아주 싫어했지. 그래도 그 영감은 그 처남이 오면 둘이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했대. 사철 내내 그렇게 한평생을 보냈다더라고. 그 집에 오면 처남은 자기 매부 집에 온 거니까 시골에 간 줄 알고 보름도 있다 가고 한 달도 있다 가고 했대. 자기 누이는 찡그렸지만 매부 되는 사람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 흙투성이가 돼서 궁상을 떨고 와도 둘이서는 같이 자고 말이야. 깨끗한 이불도 아끼지 않았대. 그렇게 살았는데도 처남은 맨날 술만 찾고 가져오라 그래. 그렇게 살다가 이 집 주인이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다. 내가 만약 죽거들랑 너희들이 나를 좋은 자리에 묻어야 너희들이 잘 될 거다. 그러니 명산에 묻어라. 너희들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명산에 묻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서 자리를 잡겠소? 하고 묻더래. 그럼 너희 외삼촌한테 물어라. 너희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명당을 쓸 거고 안 그러면 못 쓴다. 그렇게 임종할 때 그 소리를 해서 아들들이 다 알았대. 아들들이 생각하기에 명산을 쓰려면 그 미친놈 같은 외삼촌 말만 들으면 되지 안 그러면 못 쓴다라고 했대.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외삼촌한테 부고를 보냈는데 그만 안 오는 거야. 3년이 지나도록 안 왔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외빈이라고 해서 나무 위에 관을 걸쳐놓고 초빈을 해서 덮어놨다가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으면 장사를 지냈대. 3년상을 치르고 나서야 장사를 하는데
이제 3년상이 다 끝나는 날이 됐는데도 외삼촌이 안 오더래. 탈상하는 날이 되어서야 외삼촌이 왔대. 아들들은 기다리고 있었지. 오면 바로 장례를 모시려고 백방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드디어 떡하니 오더니 아이고 장인이 세상을 떠난 걸 알면서도 내가 먼데로 떠돌아다니느라 참 입이 무겁고 사느라 못 와봤다. 참 죄송하게 됐다. 그러고는 와서 서럽게 울더래. 그렇게 문상을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생질 조카한테 묻더래. 너희 아버지 장례는 모셨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외삼촌 오거든 묻고 외삼촌한테 자리를 잡아달라고 해서 모셔야만 좋은 자리에 묻힐 거라고 하셔서 외삼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술이나 가져오너라. 그리곤 또 술을 질끈 먹더니 내가 내 말을 들으려면 명당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응, 돈이 많이 든다. 예전 돈으로 1000냥이 들어야 한다. 내가 1000냥을 쓸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대. 그래서 뭐 1000냥이라는 게 아버지가 모아놓은 살림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고 또 둘이 만나면 늘 처남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뭐 하겠습니까? 1000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대.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럼 내일 떠난다. 자리 잡으러. 라고 했대. 아들은 예전 돈으로 1000냥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유언이었으니 그 돈을 준비해서 떠날 채비를 했대. 예전 부잣집들은 돈을 한꺼번에 모아두지 않고 환을 틀어 쓸 수 있게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문서를 챙겨가지고 떠났는데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결국 백두산까지 가게 됐대. 백두산을 함경도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자리를 정하는 건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대. 하지만 장례를 준비하려면 돈 1000냥이 필요했지. 자리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장례 준비를 위해 1000냥이 필요했던 거야. 자리는 3년 전에 이미 잡아두고 온 거였거든. 그래서 백두산에서 돌아와 돈 1000냥을 가지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일이었지. 관을 들고 가는 상여꾼, 대매꾼들이 여기서 출발하면 길 중간마다 교대하면서 백두산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노정을 정했대. 장례를 모실 사람들도 하루 길을 교대로 가면서 먼 길을 가야 했거든.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상주가 찾아와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고 말했대. 몇 날 며칠 걸려 준비를 마친 후에 오늘 저녁부터 출발해야 한다. 라고 했대. 그래서 외빈을 치우고 칠성판 위에 뼈를 놓고 묶은 다음 염을 하고 장례를 준비했대. 그러자 처남이 말했대. 이제 질이 멀다. 너희 형제들이 모두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상주 형제들이 다 따라가기로 했대. 저녁을 먹고 나니 대매꾼이 상여 하나를 메고 와서 꽃으로 잘 꾸민 상여를 마당에 가져다 놓았대. 그러고는 외빈으로 모셔둔 시신을 그 상여에 실어서 떡 메고 나서는데 처남이 말했대. 내가 올 때 잊어버리고 온 것이 있다. 큰 안상주를 모시고 가야 한다. 큰 며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러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상주들이 여기까지 하루 길씩 며칠을 왔는데 어떻게 가서 데려오겠습니까? 라고 했대. 그러니까 처남이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좋은 말이 있으니 그 말에 태워보내라. 편지만 써라. 라고 했대. 그래, 큰 안상주에게 기별을 보내니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마부와 함께 도착했대.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안상주를 태워보냈더니 말이 달리니까 보행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 결국 그 이튿날 저녁에는 안상주가 도착했대. 이제 상주는 다 모였지. 안상주 1명, 아들 3형제, 처남까지 5명. 대매꾼, 상여꾼들은 따로 있었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말을 치우고 사인교를 태워서 가기 시작했대. 여러 날 걸려서 마침내 백두산 밑에 도착했지. 거기서부터는 상여를 메고 갈 수 없는 지역이라 인부 둘이서 짊어지고 올라갔대. 앞에서 한 사람이 메고 뒤에서 받쳐서 손질하며 올라갔다고 해. 산길을 가는 동안 빽빽한 쌀이나무들이 가로막아 길을 내기가 어려웠대. 상주들은 올라가기 힘들어했지만 처남이 창옷을 뒤로 젖히고 두루마기를 턱 젖힌 뒤 손으로 쌀이나무를 쳐내면서 날 따라오시오. 라고 했대. 그러자 신기하게도 쌀이나무들이 풀잎처럼 쓰러지면서 길이 생겼대. 그렇게 해서 백두산 중턱까지 올라가니 수십 경이나 올라야 했는데 마침내 정상 부근에 도착했대. 그런데 그곳에는 잡목 한 그루 없이 금잔디가 복슬복슬하게 덮여있고 마치 묘를 쓰라고 준비된 것처럼 완벽한 자리였다고 해. 처남이 말했대. 여기다 묻으시오. 그러자 이미 준비된 장례 인부들이 상여를 내려놓고 하관을 시작했대. 하관을 마치고 봉분을 쌓은 뒤 처남이 상주들에게 말했대. 큰 상주 내외만 오늘 밤 이곳에서 숙직하시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겠소. 그래서 큰 상주 부부만 묘소를 지키게 되었대.
그런데 묘소를 지킬 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처남이 팔문진을 정확하게 배치했대. 생문, 사문, 두문, 경문 등 100호방을 포함한 8문을 설정하고 상주 부부를 생황방에 배치했대. 처남이 말했대. 이곳에 서 있으면 귀신이 와도 사람 있는 걸 볼 수 없다. 그리고 땅에 깃발을 세웠대. 청룡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 중앙에는 황신기까지 세워놓고 상주 부부를 생황방에 눕힌 후 말했다고 해. 오늘 밤 여기서 묘를 지켜라. 잠자면 안 된다. 그렇게 밤이 되자 해가 지고 상주 부부만 남았대. 이전에는 상주는 3년 동안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상중 동안에는 부인과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상주는 오로지 빈소를 지키며 3년을 보내야 했지. 3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다 보니 이머리니가 많아져서 손으로 털어내며 살았다고 해. 그렇게 상주 부부는 밤새 묘소를 지키며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무덤을 보호했다는 이야기야. 그래, 그날 저녁에는 생황방이 요만한 판만 한 자리였고 거기에 둘이 앉아서 묘를 숙직하게 돼 있었어. 그래, 둘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지났고 그러니 우리가 3년 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금방 장사를 해놓고 숙직하면서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미안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정신이 부실해서 큰일 났네. 이러다가 내가 이거 못 살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 왜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 산소 옆에서 숙직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3년 동안 내외간으로 지내지 못했는데 오늘 밤에 이런 마음이 드니 말이야. 내가 이 정신을 가지고 명당의 묘를 쓸 자격이 있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아버지 주무시는데 우리가 놀면 어때요? 우리끼리 놀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후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라고 했대. 부인도 남편을 3년 동안 그리워하다가 오늘 같이 있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지. 결국 두 사람은 부부의 정을 나누게 되었어.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 밤 12시가 넘었을 때였어. 갑자기 키가 장승만큼 큰 거인 4명이 나타났대. 키가 8자나 되는 놈들이 와서는 아이고 여기는 아무개의 자리인데 어떤 놈이 묘를 썼냐? 라고 했대. 그러자 한 놈이 이놈 당장 파내라. 이건 원래 주인도 아닌 놈이 와서 묘를 썼네. 하고 소리쳤어. 그런데 그중 하나가 아니야 정승의 아비를 파낼 수는 없지. 이러더래. 정승의 아비를 파낼 수가 없어? 그 거인들은 서로 얘기했어. 에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아무개라는 사람이 소점을 시켜놨구나. 풍수쟁이 외삼촌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지. 에라 이거 틀렸네. 산운이 이미 다 닿았어. 이 묘를 파내봐야 소용없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대.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풍수쟁이 외삼촌, 죽은 아버지 처남이지 동상 둘을 데리고 올라왔대. 올라와서는 그래 어젯밤 숙직을 해보니 어땠느냐? 하고 물었대. 그런데 그 상주가 피식 웃기만 하더래. 말로 못하겠소. 그러니까 외삼촌이 바른대로 말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주가 아이고 키 큰 사람들이 4명이 오더니 하나는 파내라 그러고 하나는 정승의 아비를 파낼 수는 없어 하더니 가버렸소. 그랬더니 외삼촌이 됐다 알았다 라고 했대.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 과거를 보러 간 사람이 결국 급제해서 나중에는 정승까지 되었대. 처남이 참 대단한 명풍수였던 거지. 겸암선생의 지혜. 경상도 하회에 글깨나 한다는 겸암선생 이야기야. 겸암선생 조부가 겸암선생 아버지 장가를 드리려고 친구 집을 찾아갔어. 그 집에 규수 하나가 잘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둘이 옛날에 과거를 같이 보던 친구였거든. 그래서 말을 타고 그 집을 찾아간 거야. 내 아들 장가를 드리려고 하네. 그렇게 찾아가니 서로 친구 사이라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들어오게나. 말을 마당에 매놓고 들어가니 그 집에 시집갈 색시가 있더니만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말을 타고 기축을 넘어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말을 매놓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 그 양반이 내가 듣기로는 자네 집에 규수가 잘났다기에 내 아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우리 집과 사돈 맺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물었지. 그야 뭐 서로 잘 아는 집안이니까. 아 그 좋지. 그렇게 중매쟁이 없이 두 집안 양반끼리 바로 결혼을 결정했지. 내가 자네 아들을 싸우로 삼겠다. 내가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나와서 말을 타려고 말 안장에 올라섰는데 그 색시 몸에서 나온 피가 말 안장에 묻어 있었던 거야. 그게 왜냐면 그 색시가 자기 시아버지 될 사람이 타고 온 말을 타고 기축을 넘어 돌아다녔거든. 여자가 아주 활발하고 당찬 성격인 거지. 그래서 집에 와서는 바로 태기를 해서 잔치를 열고 혼례를 치렀어. 그런데 겸암선생의 외갓집을 어머니 친정집을 이전해 그 조부가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겸암 선생의 외조부가 집을 지은 거지. 그때 그 집을 지을 때 이 터에는 출가한 여자는 오더라도 뒤쪽 후원 별당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온 집안 식구를 물리고 맏아들만 데리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맏아들만 데리고 얘기를 하니 그걸 몰래 들었단 말이지. 귀가 밝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길 출가한 딸이 오면 그 방을 주지 말라. 그 방을 주면 명기가 외손한테로 간다. 이 방은 대인이 머물러야 할 자리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런데 이색 씨가 그걸 다 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시집을 가서 몇 달 있다가 태기가 들어서 난 친정에 가서 열닷새 있다가 몸을 풀고 와야 되겠다. 하고는 시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친정으로 갔단 말이야. 후원 별당에 들어앉은 게야. 들어앉았으니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딸을 가라 할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들어앉아 있는 거야. 거기서 몇 달을 거의 있다가 그 집에서 아이를 하나 떡 낳았단 말이야. 아이를 낳으니까 한 2주일 지나니 아이를 업고서 시집으로 떡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겸암 유을룡이야. 그 아들이 서너 달 크고 나니 또 태기가 들어서 또지 친정으로 쫓아갔단 말이야. 가서 또 그 방에 들어앉아 있었네. 10달 만에 또 아들 하나 떡 낳고 나으니까 또 며칠 지나 아이를 업고 다시 시집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맞이는 유을룡이라 이름을 짓고 둘째는 유성룡이라 이름을 지었지. 성룡이 을룡이. 그런데 성룡이는 커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가서 영의정이 되었고 을룡이란 사람은 나이 40이 되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 집안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고 다 그를 벙어리로 취급했지. 벙어리로 취급하니 선생님께 하늘 천자 한자 배운 적도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일을 훤히 다 알고 있었다니 참 신기하지. 그 시절 일본에서 평수길이라는 장수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하려고 준비하면서 조선 삼천리 강산 지도를 다 그리고 서해 유성룡 대감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서해 대감을 잡아야 일이 쉬워지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서 서해 대감을 잡으러 집으로 오는데 그때 마침 서해 대감이 정승으로 있다가 열흘만 집에 가서 쉬다 오겠다고 상감께 말하고 집에 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독수리가 서해 대감의 뒤안에 와서 3번 울고 갔어. 겸암 선생의 집이 있고 서해 대감은 그 아래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겸암 선생은 자기 집 뒤에 초옥을 지어놓고 하인들이 밥을 날라다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아침 독수리가 울고 간 뒤에 겸암 선생이 떡 나오더니 동상 하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동상 부르시니 나가보시겨 서해 선생 나가보시겨 하는 거라. 그래 쫓아나가 멍하니 보니 초옥에 있는 겸암 선생이 부르고 있더라는 거지. 그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상 하고 부르니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어. 서해 대감님이 나가보니 울룡이란 사람이 나와서 부르는 거야. 울룡이가 40살이 되도록 말을 안 하던 사람이니 말 한마디에 모두가 기가 막혔지. 그래서 쫓아가서 형님 절 왜 부르셨습니까? 하니 겸암 대감이 말하길 너는 오늘 아침에 독수리가 3번 울고 간 뜻을 알겠느냐? 하고 묻더라는 거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 그게 일본에서 건너온 평수길이라는 중놈이여. 조선 삼천리 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고 오늘 너를 잡으러 온다. 널 잡으러 오는데 꼭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네가 살지. 내 말을 거역하면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럼 형님 시키는 대로 지가 하겠습니다. 그 중놈이 키가 9척이나 되는 놈인데 한나절 조금 지나면 마당에 와서 대감님 불을 끼다. 여름철이라 문을 열어놨으니 꼭 내 말대로 해야 한다. 그놈이 들어와서 바둑판을 보고 씩 웃을 게다. 그러면 네가 그 바둑판을 보고 왜 웃는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그놈이 대감님 저하고 바둑을 두시죠. 이럴 게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 뭐라 하겠느냐? 우리 목숨을 내걸고 두자고 할 끼다. 네가 지금 서울 장안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할 거다. 바둑을 한 판 놓다 보면 도저히 네가 못 이길 거니까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라. 그러면서 내가 이따금 몸이 탈이 나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저 뒤에 작은 초옥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 형님네 집이니 거기 가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승부를 결판짓자고 말해라. 그러면 그놈이 내 집으로 올 테니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게다. 꼭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성룡이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단 말이야. 낮이 조금 지났을 때 아니나 다를까 키가 9척이나 되는 중놈이 떡 오더니 대감님 계십니까? 그래 자네 어디서 왔는가? 그저 아무데나 절에서 왔습니다. 이리 들어오게. 들어오더니 바둑판을 보고 씩 웃어. 참 신기하게도 겸암 선생이 얘기한 대로 한치도 틀림이 없었거든. 그놈이 바둑을 두자고 하니
서해 선생이 속으로는 서울 장안에서 내 바둑을 당할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저놈이 바둑을 잘 둔다 해도 날 이길 수 있겠나 하고 마음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바둑을 두기로 했어. 바둑을 한 판 두다 보니 아무리 해도 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는 앓는 소리를 냈지. 아이고 대감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따금 몸이 탈이 나면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아프니 저 뒤에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이 우리 형님네 집이다. 거기 가서 주무시고 내일 우리가 바둑을 다시 결판 짓자. 그러니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는 그놈이 그대로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니 그 아랫집에서 저녁을 해서 가져다 주었거든. 저녁을 먹고는 겸암 선생이 목침을 베고 누워서 큰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단 말이야. 코를 골며 자니 그 중놈이 들락날락하면서 뭔가를 엿보더란 말이지. 그런데 중놈이 잠시 나간 사이 겸암 선생이 얼른 일어나서 그놈이 벽에 걸어둔 바랑을 떡 끌러보니 안에 뭔가 하나 들어있었거든. 그것을 열어보니 그놈이 쓰던 일본 지도와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 속에 칼이 하나 있었어. 여느 사람은 그 칼을 펼 수도 없고 펼 줄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양반은 다 아는 문제니까 칼을 딱 들고 주문을 한마디 외우니 칼이 확 펴지는데 아, 서리가 번쩍거리는 칼이더라고. 칼을 딱 들고 앉아있으니 중이 들어와 보니 자기만 쓸 줄 아는 칼을 이 양반이 들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내 아니면 저 칼을 쓸 사람이 없는데 그 칼을 펴서 들고 있으니 이 기술이 기가 막힌 거야. 칼을 딱 들고 앉아있으니 중이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는 꼼짝도 못하고 너 거 앉아라. 그러니 중이 딱 앉았단 말이야. 너 일본에서 건너온 평수길이라는 중놈이지? 이렇게 알고 묻는데 피할 수가 있겠어? 과연 그렇습니다. 너 내 동생 서해 대감을 잡으러 왔지? 아, 그렇습니다. 이놈 이 길로 당장 나가라. 그리고는 저 마당에 저기 새끼줄 몇 발 되는 게 있으니 저걸 가져오너라. 그래서 중놈이 가서 새끼줄을 가져오니 네 손목을 내대라. 그래서 손목을 내미니 아, 이 양반이 새끼줄로 찬찬히 조이는데 철망을 만들어 온몸에다 철망처럼 조여놓으니 꼼짝도 못하지. 너 이 길로 내빼라. 내빼지 않으면 내 동생 손에 죽는다. 그러니 빨리 내빼라. 이놈이 축지법을 써서 밤새도록 도망을 가는데 서해 대감 뒤안 담장 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못 빠져나갔단 말이야. 겸암 선생이 축지법을 걸어놔서 못 나가게 막았거든. 그래서 중놈이 어디 틈을 타야 나가지 못하고 날이 훤히 밝아오는 중에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겸암 선생이 동네 전체에 통문을 돌렸어. 내일 아침에 날이 훤히 밝을 때 요사한 중놈이 내뺄 테니 아이고 어른이고 늙은이고 여자고 방망이 하나씩 들고 나서서 저놈이 일본에서 건너온 평수길이라는 중놈이다. 저놈을 때려잡자. 고 소리쳐라. 그리하면 이 동네는 전부 명현만 사는 줄 알고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남녀노소 없이 아이들까지 깨워 방망이 하나씩 들고 다들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날이 훤히 밝으니 이놈의 중놈이 그제야 겸암 선생이 걸어놓은 축지법을 풀었는지 오금이 떨어져서 내빼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일본에서 건너온 평수길이라는 중놈이다. 저놈을 때려잡자 하며 호통을 치면서 쫓아간 거야. 중놈이 쫓기면서 생각하니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위인 같은 사람들이라 범할 도리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도망가면서 겸암 선생이 시킨 대로 느왕에게 가서 조선에 가보니 여사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난리를 일으키지 말자고 전해라. 너희가 난리를 일으키면 일본은 나중에 망가질 테니 꼭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쫓겨가서 왕한테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임진왜란 때 경상도 하회는 난리 속에서도 어린아이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어. 일본군도 그 동네로는 들어오지 못했거든. 그렇게 중놈을 쫓아내고 나서 그날 아침 겸암 선생이 또 동생을 불렀어. 나 소상반죽 절가지를 해야 될 테니 오늘 저녁에 나하고 절가지를 하러 가자. 소상반죽이 어디에 있을까? 대북 요동 700리 그 소상 동적강 가려면 소상반죽이 있으니 거길 가자. 아, 여 이수가 몇 리나 됩니까? 이수는 몇만 리 되지. 아, 몇만 리 되는데 어떻게 저녁에 갔다가 옵니까? 걸어서 가자면 몇 달은 걸릴 텐데요. 그냥 오늘 저녁에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속히 갔다 올 테니 가자. 그래서 저녁을 일찌감치 해먹고 해가 있을 때 성내 집으로 갔단 말이야. 너 그 큰 대양푼에 물 한 양푼 떠와라. 큰 대양푼에 물 한 양푼 떠다 놓으니 전화가서 댄잎을 한 웅큼 훑어 가져와라. 그래서 댄잎을 한 웅큼 훑어 가져오니 물 한 양푼 떠놓은 데다 그 댄잎을 턱 집어넣고는 너 여기 올라가 봐라. 그걸 어떻게 올라섭니까? 아, 한쪽 발 얹고 올라서 봐라. 그래서 한쪽 발 올려놓고 올라서니 이놈의 댄잎이 든든하단 말이야.
두 발 다 올려놔도 댄잎이 가라앉질 않더라고. 그제서야 성이 떡 올라서니 집도 절도 없고 양푼도 뭐 다 사라지고 평평한 데에 바닷물이 떡 펼쳐진 거야. 그러더니 조그만 배 하나 표적배를 타고 가는데 화살같이 빠르게 가더라고.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니 여기가 소동적강이다. 이기 저기 저 대밭이 울밀한 대밭이고 저기가 소상반죽이다. 그러니 저 대를 베어다가 내가 절같이 젓가락 하나 만들어줄 테니 가져가자. 그래서 그 대를 베어다가 젓가락을 만들어서 동상 도포 소매에 넣는단 말이야.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배를 돌려서 방향도 없이 돌아오더니 집에 딱 들어오더라고. 집에 들어서니 동상을 발로 딱 차는 바람에 깜짝 놀랐겠니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는 거야. 알고 보니 육신은 집에 두고 혼만 빼서 갔던 거라. 소상반죽 젓가락을 내 도포 소매에 해주던데 그게 있나? 하고 만져보니 아, 젓가락이 도포 소매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는 거지. 네가 이 길로 서울로 올라가면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정승으로 들어가 있을 때 관운장에 죽은 홀령이 대국에 들어가서 청병을 해올 거다. 이여승, 이여백 두 형제하고 훈련장 1000만이라는 사람하고 군사 3000명을 조직해서 올 테니 너 그런 줄 알아라. 그 당시 관운장에 죽은 홀령이 대국 천자에게 갔다지 뭐야. 그게 만성의 천자주대명 시대였는데 관운장이 천자를 불러내더라는 거야. 천자가 깜짝 놀라 꿈에서 깨니 누가 날 데리고 형이라 부를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날 데리고 형이라 하는가? 하고 일어나 앉으니 죽은 관운장이 완연히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야. 창룡, 청룡도를 들고 투구와 철갑을 입은 모습으로 방 안으로 떡 들어오더란 말이야. 들어오더니 형님은 전생의 유현덕이고 나는 전생의 관운장이며 또 내 아우 장비는 전생의 장비로 있다가 죽어서 인생 환도를 해서 조선의 국왕이 되고 형님은 죽어서 다시 인생 환도를 해서 만성천자가 되었소. 나는 그 당시에 알량보 주포를 죽인 죄로 인해 아직 환도를 못하고 천상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조선이 지금 위급하니 내가 청병을 하러 온 것이오. 형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누굴 내보내야 하느냐? 이여송, 이여백, 훈련장 1000만이라는 사람하고 군사 몇천 명을 보내주시오. 그럼 그렇게 하겠다. 천자는 허락을 하고 관운장의 홀령은 천상으로 다시 올라갔단 말이오. 그러고 나니 천자가 이여송과 이여백에게 너희가 조선에 가서 구원해주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것이오. 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안 갈 수 있겠소? 그래서 구원병으로 나갔단 말이오. 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나라님 상을 보니 도저히 국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그 차담상을 드리는데 겸암 선생이 동상에게 미리 시켰던 일이 있었단 말이오. 네가 장독칼을 잘 갈아 허리에 차고 이 소상반죽 젓가락은 행건 말기에다가 꽂아라. 이여송과 이여백이 차를 마시며 담화하는 차담상에 들어갈 때 큰 굴 하나를 지나갈 것이다. 그때 난데없이 톡수리가 반찬을 싹 훔쳐 달아날 테니 그 굴을 칼로 뭉텅뭉텅 잘라서 반찬을 접시에 담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이여송이 이건 소상반죽 젓가락이 아니고서는 용도 못 먹는다고 할 게다. 그럼 너는 예, 여기 소상반죽 젓가락이 있습니다. 하고 꺼내 보이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선에도 위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조선왕의 상이 국왕의 상이 되지 못한 걸 보고 달에만 받고는 회군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회군에 돌아갈 때 그제서야 겸암 선생이 한 말이 있었단 말이오. 그때 최일경이 국사로 있었는데 나라님이 꿈을 꾸었소. 꿈에 여자가 벼 3마를 이고 말을 하면서 들어왔단 말이오. 그런데 만조백관 중 그 누구도 꿈 해몽을 못했소. 그때 최일경이 말하기를 벼 3마를 여자가 이고 들어왔으니 이는 외가 들어올 징조입니다. 앞으로 외적이 들어올 테니 군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신배들이 나서서 태평성대에 무슨 군사를 양성하느냐? 저놈은 간신이니 귀양을 보내야 한다. 해서 최일경을 귀양 보냈단 말이오. 귀양을 보냈지만 겸암 선생이 귀양 가는 최일경에게 동생 서해에게 부탁하길 급히 저 사람들이 회군에 갈 때 최일경을 급히 불러와야 해결된다. 그 전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서해 대감이 그런 얘기를 했소. 최일경을 불러와야 저 사람들이 회군을 안 한다. 나라가 급하니 하인들을 보내서 최일경을 데려왔단 말이오. 최일경이 오니 자 지금 저 중국에서 저렇게 군인들이 모두 나왔다가 도로 회군에 가니 저걸 어떻게 해야 저놈들이 다시 돌아오겠느냐? 하니 최일경이 하는 말이 전하께서는 큰 독을 쓰고서 대성통곡하며 우십시오. 울면서 서해대감과 그때 오성대감, 한음, 이판서 이 세 분을 데리고 나가서 심심한 듯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십시오. 전하께서 독을 쓰고 울면 그 독 안에서 울음소리가 한 10리는 울려 나갈 테니
그 목소리를 듣고 저 군사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큰 독을 가져다가 쓰고는 아주 힘껏 소리를 지르며 울었단 말이야. 울자니 그 소리가 고울이 들썩들썩할 정도였어. 이 여송이 가다가 말하길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 서해 대감이 하는 말이 장군님이 회군에 가시니 전하께서 원통해서 지금 웁니다. 그러자 이 여송이 말하기를 사람 얼굴 상을 보니 왕우지 상황이 될 상이 못 되는데 음성을 들으니 용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을 들으니 용의 음성이니 이번 일은 성공하겠다. 되돌아가자. 그래서 그 중국으로 돌아가던 군사들을 다시 불러들였단 말이야. 그 이튿날 김웅서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강홍립이 들어오고 여드레 동안 영웅 열사가 모이더라. 김웅서, 강홍립, 한우돈, 동경창, 유웅서, 유경민 이렇게 팔장사가 모였단 말이지. 그러니 이 여송이 한마디 하기를 조선 같은 작은 나라의 영웅 열사가 저렇게 많으니 어찌 나라 일이 평온할 수 있겠느냐. 선봉장을 뽑아야 하니 황금 4만 근을 달아놓고 이걸 깨는 자를 조선 선봉장으로 삼겠다. 그러자 김웅서가 철퇴를 들고 들어가더니 황금 4만 근을 눌러치니까 새 쪼가리가 나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강홍립이 들어가서 철퇴를 들고 내리치니 황금이 편편히 파손됐단 말이야. 그래서 김웅서가 선봉장이 되고 이여송은 상장군이 되고 강홍립은 준봉장이 되었단 말이지. 그렇게 싸움을 벌였는데도 이 외적의 청정을 당할 수가 없었어. 조선 장사들이 대국 장사들까지 합세하여 싸워도 쉽게 이길 수 없었지. 그러다 여러 장사가 한 군대로 합심해 들이치니 이놈의 외적이 쫓겨가는데 관운장의 홀령이 나타나 호통을 치며 이놈 어디 가느냐 소리를 지르니 관운장의 호통 소리에 적들이 원주 치악산 밑에서 내려가다가 그만 주저앉았단 말이야. 그러고는 이 여송이 칼을 치니 적장의 목이 뚝 떨어졌는데 그 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김웅서가 칼 끝에 꿰어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 뒤에 소식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평양 롱원정에서 월천이라는 기생과 함께 영광정에 있었단 말이야. 이 월천이란 사람은 김웅서의 배필이 될 사람이라더군. 김웅서가 소식을 잡으러 가려고 평양 땅으로 내려갔는데 장병도 안 데리고 적수단신으로 갔단 말이야. 소식이 진을 쳐놓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니 방울진이 쳐져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온 방울이 떨렁거리며 적들이 알고 쫓아나왔단 말이야. 그러니 도저히 그놈을 잡을 수 없었어. 그래서 김웅서가 소식이 있는 영광정 마당으로 딱 들어서니 월천이라는 기생이 그 전에 기생 몸으로 있었는데 변소에 볼일 보러 갔다가 김웅서를 딱 만났단 말이야. 딱 만나니 장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소식을 잡으러 왔다. 장군님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식을 잡지 못합니다. 제 계교대로만 해야 소식을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못 잡습니다. 그래 내 계교는 어떠냐? 그렇게 방울진 이야기를 꺼내놓았어. 방울진이 쳐져 있었는데 해땅 때 해딱 3근을 사다가 오방심정을 불러 방울기를 다 틀어막았단 말이야. 다 틀어막고 진중으로 들어갔는데 그래 월천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제가 우리 오빠가 왔다고 하면 남매지간이니 아무 탈이 없을 테니 제가 들어가서 소식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뒤로 따라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조약을 하고 월천이가 먼저 들어가 뒤를 다 보고는 응서를 뒤에 세운 채 월천이 앞장서서 문을 열며 들어가면서 말하길 아무데 계신 우리 오빠가 날 찾아왔습니다. 그래 처남이 오셨으면 들어오라. 그래서 응서가 썩 들어가니 소식이가 쳐다보며 말하길 처남도 만인대적하겠네. 그놈이 상대를 잘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처남이라고 하며 참 잘 대접하더라. 그러니 월천이가 말하기를 아무 날 소식의 생일인데 서방님이 드실 술은 제가 순주로 준비할 것이고 소식이 먹을 술은 괴설빈상에 달걀 노른자와 닭똥을 넣어 독주로 한 독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날 두 분이 각각 술 한 독씩 드시면 소식이 비상술 한 독을 다 마시면 천하장사라도 정신을 잃고 들어놓을 테니 그때 일을 하셔야지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일날을 준비하며 월천이가 술 2독을 하나는 순주로 하나는 독주로 빚었단 말이야. 술이 다 되고 생일날이 되니 돼지도 잡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어. 두 남매가 앉아 먹는데 응서가 먹을 술은 순주로 한 독, 소식이 먹는 술은 괴설빈상 독주로 준비해놨단 말이야. 두 사람이 마시고 또 마시며 하루 종일 먹다 보니 각각 한 독씩 다 마셨단 말이지. 그러니 소식이가 그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 뭐야. 창자가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더니 드러누워서 자는데 처음엔 눈을 깜빡이더니 잠이 들자 눈이 불덩이같이 핑핑 돌아가더라. 숨을 내쉴 때는 문이 펄떡 열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문이 꽉 닫히는 기운이 느껴지니 참 장사는 장사더라고. 소식이 쓰던 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응서가 뽑으려 하니 칼이 쩡쩡 울며 빠지질 않더라. 그러니 월천이가 침을 뱉으며 왼발로 3번 구르며 말하길 내 남자가 쓰던 칼을 내가 못 쓰겠냐? 그러고는 칼을 뽑아서 응서에게 주더니 월천이가 담뱃재와 고춧가루를 함지박에 싸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고는 목을 탁 치니 소식이 대가리가 천장으로 날아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더니 목을 탁 치고 고춧가루와 담뱃재를 목에 콱 뿌리니 칼이 돌아서 붙질 못해. 대가리가 붙으려다 못 붙고 그 다음에 소식이 달가닥 옆에 숨었단 말이야. 대가리 없는 몸뚱이가 방안을 허둥대다가 아, 이놈이 달가해에 숨었구나 하면서 냅다 치는데 닭 옆에서 새끼 발가락만 다쳐나가고 몸은 무사했단 말이지. 그래서 소식의 목을 끊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 월천이가 말하길 제 목도 끊어야 합니다. 너는 나와 배필인데 내 목을 끊으라 하느냐? 아, 소식에게 자식이 들었는데 제가 죽지 않으면 그 자식은 소식의 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절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월천이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니 피덩이가 주먹만 1개 박고랑 3고랑을 훌쩍 넘어가더란 말이야. 그러니 살았으면 기가 막혔지 뭐. 월천의 목과 소식의 목을 상감께 들고 가니 상감께서 말하길 너 소식은 베었으나 월천의 목은 왜 베었느냐? 그래 이러이러해서 베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을 이루었지만 강옥립은 외왕 싸움에서 싸우가 되는 바람에 응서도 제명에 죽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했고 강옥립도 응서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해. 이 설화 뒷부분의 강옥립과 응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 광해군대의 정묘호란, 이전명, 후금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의 외왕 싸움이나 응서가 제명에 죽지 못했다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공식 문헌은 왕실과 지배층의 시각에서 기록되었지만 민간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강옥립이 후금에 항복한 사건은 충절을 중요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였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감정이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는 충성과 배신의 개념이 뚜렷하게 대립하는 가치로 여겨졌다. 강옥립은 조선 조정의 명령에 따라 후금과 협상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명나라를 배신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이에 반해 응서는 강옥립과 대립하는 충신의 역할로 설정되었고 강옥립이 항복할 때 반대하다가 희생된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구도는 민중이 바라는 이상적인 충절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략이었지만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실패한 책략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강옥립이 충신을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민간 설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비극적인 영웅 이야기는 민중 설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다. 응서는 끝까지 싸우려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으로 강옥립은 후금에 협력한 끝에 조선에서 냉대를 받고 자결한 인물로 각색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서사는 민중이 역사적 사건을 보다 극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사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변형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입소문이 주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역사적 사건의 과장과 변형이 더해졌다. 단순한 사건이라도 드라마틱한 요소가 첨가되면서 후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강옥립과 응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와 민중의 정서를 반영한 설화적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복궁 도편수 정만일. 옛날 조선 시절에 경복궁을 지을 적이 있었어. 서울의 경복궁, 그 경복궁을 짓는 데는 도편수와 수십 명의 목수들이 필요했지. 그래서 조정에서는 우리나라 팔도의 인류 목수들을 전부 불러 모아 시험을 치르게 했어. 시험 방식은 이랬어. 목수들을 쭉 줄 세우고 약 100m 떨어진 곳에 바가지 창틀을 쭉 매달아 놓았지. 그리고 각자 그 창문에 꼭 맞는 창틀을 짜서 걸어보라고 한 거야. 그런데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눈대중으로 창틀을 짜야 했어. 목수들이 열심히 짜서 창틀을 들고 와서 맞춰보았는데 대부분은 안 맞았어. 하지만 한 사람은 조금 작게 짰고 또 한 사람은 창틀이 딱 맞았어. 당연히 창틀이 딱 맞은 사람이 1등을 해서 도편수가 되고 조금 작게 짠 사람이 2등이 되어 부편수가 되었지. 그런데 부편수가 된 사람이 정만일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는 시험 결과를 보고 원님에게 말했지. 창틀에는 종이를 발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종이를 발라야지. 그럼 종이를 발라서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창틀에 종이를 발라서 다시 걸어봤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조금 작게 짰던 정만일의 창틀은 종이를 바르자 꼭 맞았고 처음에 꼭 맞았던 사람의 창틀은 종이를 바르니 커져서 맞지 않게 되었어. 결국 원님은 판단을 바꿨어. 정만일을 도편수로 삼고 원래 도편수였던 사람은 부편수로 임명하라. 그렇게 정만일이 도편수가 되어 경복궁을 지었고 마침내 완공을 하게 되었지. 경복궁을 완공한 날 임금님이 큰 잔치를 열고 정만일에게 물었어. 너의 공이 크니 무엇을 상으로 줄까? 벼슬을 원하면 벼슬을 줄 것이고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것이니 말해보아라. 그러자 정만일은 뜻밖의 대답을 했어. 저는 돈도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합천 해인사를 다시 중수하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기꺼이 허락했고 정만일은 해인사로 내려가 중수를 시작했어. 절을 새롭게 짓기 위해 대들보와 기둥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던 중 절의 주지가 우연히 절의 고서를 발견하게 되었지. 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 해인사의 대들보 속에 해인이라는 신비로운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주지는 급히 대들보를 확인했지만 이미 해인은 자취를 감춘 후였어. 주지는 당황하며 외쳤지. 큰일 났구나. 해인이 사라져 버렸구나. 사람들은 이 해인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 해인은 마치 도장처럼 생긴 신비로운 보물이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해인은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져 해인사에 보관된 것이었대. 이 보물은 그 힘이 대단하여 산이라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 산이 갈라지고 물이라도 비켜라 하면 거센 물길조차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어.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신령한 힘을 가졌다는 거야. 해인을 감춘 자는 다름 아닌 정만일이었어. 그는 경복궁을 지을 때 보여준 재능을 인정받아 도편수가 되었지만 결국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인을 훔쳐 달아난 거야. 해인사가 해체되는 혼란을 틈타 해인을 빼돌린 뒤 그 신비한 힘을 손에 넣고 사라져버린 것이지. 정만일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해인을 손에 넣은 그는 세상의 이치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테니 감히 그를 찾으려는 자도 없었지. 해인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 해인이 다시 세상에 나오면 우리나라는 원자탄 같은 무기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 무엇이든 물리치고 산을 옮기고 강을 갈라놓을 테니. 해인의 힘은 무궁무진해서 전쟁도 재난도 어떤 불행도 두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 세월이 흘러 해인의 존재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그 누구도 해인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지는 못했어.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 해인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 이 땅에는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만일과 해인에 대한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더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하네. 주의,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올바른 도리를 지켜야 한다. 정만일은 뛰어난 몫으로 인정받아 경복궁을 짓고 도편수가 되었지만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해인사의 보물을 훔쳐 도망갔다. 그는 경복궁과 해인사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한순간의 욕심이 그를 도둑으로 만들었다. 뛰어난 재능도 바른 마음가짐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가치는 명예와 부가 아니라 정직과 도덕에 있음을 이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다. 오성대감의 지혜. 오성대감은 얼마나 재주도 많고 벼슬도 높았던지 그야말로 벼슬부자였어. 어려서부터 대감의 아들이니 조정을 그냥 들락날락했지. 그런데 이 오성대감이 8살이었을 때 중국에서 한국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글을 보냈어. 재주 있고 구변 좋고 힘세고 칼 잘 쓰는 자가 무엇이냐. 그 글이 조정에 도착하자 만조백관이 모여서 끄덕끄덕하며 연구를 시작했어. 다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8살짜리 오성대감이 그걸 보고 들어왔지. 뭐 하느라 또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소. 그러자 대감들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 너는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런데 이 꼬마 대감이 희히 웃으며 말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면 대번에 알려줄 텐데. 대감들은 처음엔 우습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어.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저런 어린아이한테 뭘 물어본단 말인가 하며 반대했지. 그때 한 대감이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어. 믿져야 본전 아니오? 그러자 모두들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한 대감이 앞으로 나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지. 그래,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거라.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는 이러이러하니 내가 답을 알겠느냐? 그러자 오성대감은 팔짱을 끼고 의젓한 표정으로 말했어. 에이, 어른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어렵게 생각하시오? 답은 간단한데 말이오. 너 정말 아느냐? 아, 그걸 모를 리가 있겠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글자인데. 그렇다면 어디 한번 써보거라. 그 말을 듣자 오성대감은 장지를 준비하라고 했어. 장지는 한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질의 종이로 소지를 올릴 때만 쓰는 귀한 종이었지. 장지를 차려. 장지가 준비되자 이번엔 먹을 갈라고 했어. 큰 벼루에다가 먹을 흠씬 가라. 그런데 그냥 먹이 아니라 용상먹이었어. 용상먹은 아무리 써도 번지지 않고 향기롭지만 개똥먹은 퍽퍽하고 냄새도 고약했거든. 대붓을 챙겨. 대붓까지 챙겨지자 꼬마 대감이 붓을 잡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휘둘렀어. 으으으 에잇. 그러자 한쪽에 앉아있던 대감들이 깜짝 놀라 도망쳐 버렸지. 아이고 매. 저 방정 맞은 것이 뭘 그린다고 저 난리람. 그런데 또다시 으으으 에잇 하면서 붓을 휘두르니 반대쪽 대감들마저 첨벙첨벙 놀라면서 일어나 관복을 살폈어. 하이고매 이거 뭐야. 관복에 먹물이 튀었잖아.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 관복이야 빨면 된다지만 도대체 뭘 썼는지 보시오. 그 글자를 보니 8팔자였어. 그러자 모두 박수를 치며 외쳤어. 옳다. 8팔자. 거기에는 제주변이 있고 입이 있고 힘력이 있고 성칼도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8살짜리 오성대감이 8팔자를 써서 중국에서 보낸 문제의 답을 맞춰버린 거야. 이래서 오성대감은 어릴 때부터 이미 남다른 지혜를 가진 인물로 인정받았지.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가장 간단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야. 주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와 기지가 중요하다. 조정의 어른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도 풀지 못한 문제를 어린 오성대감은 단순한 사고방식과 기발한 발상으로 해결해버렸다.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나이와 경험이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조정의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해답을 찾아냈다. 연륜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이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성대감이 자신 있게 붓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혜와 재능을 가졌다면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한다. 심효사리와 억울한 남편의 이야기. 옛날에 효자가 있었지. 효자니까 심효사리를 했지. 효자가 아니면 심효사리를 안 하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사람은 묘 옆에서 3년 동안 심효사리를 했대. 심효사리 하는 동안에는 집에도 못 오고 동네에도 못 내려왔어. 그저 묘 옆에서 자고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거기서 해서 입었지.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이야? 마누라가 아기를 낳아 눕혀놓았더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다 컸구나. 놀란 남편이 마누라에게 물었어. 너 저 아기가 누구 아기고? 처음엔 이웃집 애를 데려다 키우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마누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어. 내가 낳은 애인데 왜 그래? 당신이 아무 날에 와서 아기 있었잖아. 당신이 낳아놓고 왜 이러노? 남편은 기가 막혔어. 아니 나는 온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내려온 적이 없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그런데 마누라가 하는 말이 더 황당했어. 당신이 심효살이 할 때 입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왔잖아. 청색 제복을 입고 와서 애를 두고 갔잖아. 남편은 더더욱 어이가 없었어. 나는 절대 온 적이 없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내려온 적이 없다니까? 그 말을 들은 마누라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찔러버렸어. 그렇게 마누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편은 너무 억울해서 관아에 가서 사건을 고발했대.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낳은 줄 알고 애를 낳았는데 나는 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진범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에 원님이 그 사건을 듣고 범인을 찾기 위해 꾀를 냈어. 사람 초상에 쓰지 않은 새 제복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광고를 냈지. 이 제복을 가지고 오면 상금을 주겠다. 그러자 정말 누군가가 그 제복을 가져왔어. 원님이 묻지. 아니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 제복을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 필요해서 하나 해 입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옷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그날 밤 원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커다란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 깃발은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며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어. 잠에서 깨어난 원님은 해몽가를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해몽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 불글홍, 클대, 기자 이건 홍대기라는 이름을 뜻하는 꿈입니다. 원님은 즉시 홍대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그 정체를 밝혀냈지.
홍대기는 동네에서 떠돌며 사기를 치는 자였는데 어느 날 심효살이를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꾀를 냈어. 3년 동안 집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내는 밤중에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테지. 그는 심효살이하는 남편처럼 보이기 위해 청색 제복을 만들어 입고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갔던 거야. 아내는 어두운 밤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를 남편이라 착각하고 받아들였던 거지.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홍대기는 결국 관아에서 붙잡혀 죄를 인정했고 처벌을 받았어. 그 후 이 사건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심효살이를 하는 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고 결국 심효살이 풍습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네. 주의. 심효살이와 같은 맹목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효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지키지도 못한 채 묘 옆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는 뜻하지 않게 속임을 당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현실을 무시한 관습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전통의 의미를 따르되 현실과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